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권의 지금 이슈라고 하면 사드도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당장은 여야 당권 레이스가 지금 한창입니다. 바로 어제 주목할 만한 경선이 있었는데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예비 경선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단일화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어제 일단 주호영 의원으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비박계가 현재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예상됐던 그런 그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1차 단일화 당시에 김용태 의원이 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정병국 의원으로 단일화될 당시에 이미 사실은 그 역선택의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기류가 사실은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진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김용태 의원으로 끝까지 2차 단일화까지 만약 이루어졌더라면 훨씬 좀 더 파괴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이변이었을 것이고, 역시 본선에서의 그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된 그런 국면이었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본선에서도 상대적으로 이변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찌됐건 친박계 주자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친박계 주자 누군가가 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역선택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얘기는 친박계에서 오히려 주호영 의원이 상대하기 쉽다. 그렇죠. 그렇게 봤다는 주장이시죠? 덜 위협적이고 예. 덜 미운 상대를 이제 고르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새누리당 그 지지층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에 응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이제 응한다고 보면 어찌됐건 그 구성 면에서는 그 친박계 성향의 이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이 훨씬 강합니다. 친박계가. 그래서 여론조사에 적극 응하라고 하는 아마 메시지도 이미 다 전달이 됐을 것이고요. 그래서 적극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쪽 친박계 입장에서는 덜 위협적인 본선에서 이제 덜 위협적인 상대, 그리고 덜 미운 상대. 덜 미운 상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비박계 중에서도 좀 덜 비박계스러운 인물, 또 사실은 덜 친이계스러운 인물을 이제 택한 그런 것으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의원이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얇다 그런 얘기신데. 예. 단일화 조사의 형태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본선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역선택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 사실 경선에서 역선택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마련이지 아주 곰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한테 언제 걸려올지도 모르는 전화에 대해서 사실 역선택이 아주 그것이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왜 그랬을까? 이 단일화 조사가 상당히 전당대회 틀과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들 한 70% 정도를 포함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당대회의 지형 자체를 상당히 반영한 그런 단일화였다. 그렇다면 그 단일화에서 선택은 2명이었거든요. 정병국 후보와 그다음에 주호영 후보.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새누리당 지지층들은 과연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더 선택했을까? 그리고 웩도 조금 연민을 가질 만한 후보에 대해서 더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투표를 했을 경향성도 있는 것은, 그건 지난번에 공천을 받지 못했던 주호영 후보가 새누리당 내에서는 인물 면에서는 이 TK 지역의 인물로서 상당히 45%에 달하는 전체 선거인단 중에서의 이 대구, 경북 그리고 영남까지 포함했습니다. PK까지 포함해서 45%인데 여기에 주목을 받는 인물이거든요. 선택을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본선에서도 주호영인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줄곧 이어져 왔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정현, 이주영 이쪽으로 친박계 이 후보들에게 상당히 많은 이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주호영을 선택했다면 본선에서는 주호영의 선택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빅데이가 되는 것은 바로 8월 7일 일요일입니다. 이때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적으로 많은 이 영남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책임 당원이 80%가 넘거든요. 이 20만 명이 넘는 한 23, 4만 명에 달하는 책임 당원들은 지역구 의원들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단일화 조사와는 조금 다르게 앞서 이종원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의중이 반영이 되느냐, 대구 그리고 영남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의중이 책임 당원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의 영향력도 반영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책임 당원이 투표율도 중요합니다.
이 34만 명 가까이가 이 8월 7일 일요일 날 여론조사도 이때 실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가느냐, 이렇게 더운데 올림픽도 열리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 주호영 후보로서는 이것을 가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마지막 전당대회에서 이 승부수를, 또 히든 카드를 내미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네, 조금 의견이 다르시네요. 이종훈 박사님은 아까 역선택 쪽을 얘기하셨고, 배 본부장님은 TK 쪽에 뭐 힘, 그 위력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비박계 단일화된 주호영 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보도 지내고 비박이라고 합니다만 좀 물론 지난번에 공천에서 배제돼서 강한 불만이 있겠습니다만 좀 중립적인 인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완전히 반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인사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좀 전에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번에 경선에 참여하는 34만 7천 명의 당원 중에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TK와 PK를 합친 숫자가 45.71%입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TK 지역의 경북 민심이 이번에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아마 주호영 의원 지난번에 뭐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오고 어느 정도 거부감이 덜한 주호영 의원을 정병국 의원보다는 선호했다. 왜냐하면 정병국 의원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민심을 갖고 갔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주호영 의원보다는 상당히 좀 진보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조금 기존의 새누리당 보수 당심을 가진 당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거부감을 일으킬 만한 좀 급격한 당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도 많이 반영이 돼서 좀 보수적인 색채가 다소 더 짙은 주호영 후보를 선택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단일화를 이뤘다. 물론 친박 본류 진영에서 역선택의 그런 기미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뽑아놓고 나중에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일부는 반영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또 판단이 되네요. 저도. 네. 네, 비박계는 이미 어느 정도 단일화 다 된 거고, 친박계 추가 움직임은 이제 좀 어떻게 데드라인을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내일 이미 이제 투표가 다 지금 이루어지는 네.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 전에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오더를 내린다라고 전제하면 오늘은 오더가 다 내려가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물 밑에서 상당한 지금 뭐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으나 또 표면적으로 뭐 단일화를 하는 뭐 이런 형식은 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비판을 좀 해오기도 했고 비박계들의 어떤 단일화에 대해서 비판 논조를 좀 높여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본인들이 또 뭐 단일화를 한다 뭐 이런 네. 것은 오히려 더 이제 좀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피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의 그러니까 내막적인 단일화 과정이 이제 오늘 하루 사이에 이제 치열하게 이제 전개가 될 텐데 그 방향이 과연 어디일지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좀 높게 나오는 이정현 의원일지 그래도 뭐 좀 사실상 그 실세들의 힘을 얻고 있는 이주영 의원 쪽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말하자면 이제 알아서 표를 몰아주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 전망이신데, 배 본부장님. 네. 그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단일화한 게 아니라면은 이게 효율적으로 몰아주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전략적이라는 가이드는 얼마만큼 네. 발휘가 될지가 중요한 것인데 네. 책임 당원의 숫자가 상당히 이번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임 당원이 실제 지역구 의원들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당대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미심장하게 이해를 할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형식적인 단일화는 앞서 이종훈 박사님 말씀하신 쉽지 않아졌습니다. 바로 당장 일요일 날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내일부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원들에게 더군다나 책임 당원들에게 속설이 전달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과연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데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조사입니다. 이정현 이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 2014년 7월 14일 펼쳐졌던 제3차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김무성 후보가 당대표가 됐었죠. 그때도 보면은 한 후보가 1위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30% 정도를 앞서지 30%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만큼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독인 개긴하는 정도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대선 후보급의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서 30% 가지고 판가름이 안 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 국민 선거인단 바로 국민 선거인단이 아니라 이 당심
당심의 표에서 적어도 한 5만 표 가까이 네. 육박하게 받아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투표장에 갈 수 있는 책임 당원들의 적극성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럴 경우 아직 당심만큼은 상당히 주호영, 이정현, 이주영 상당히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그러면 마지막 내일 현장에서의 이 각 투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네.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 경우에 이건 뭐 예측이기 때문에 어떤 뭐 객관적인 의견도 중요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또 분석적 의견도 들어가야 될 텐데 저는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마지막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가 또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무관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은 현안들이 쌓였기 때문에 과연 당심에서 주호영 후보에게 밀리느냐 아니면 친박 후보로 또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이정현, 이주영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전략적 판단이 내일 이루어지느냐 전략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강도가 어떻게 될지가 이종훈 박사님 말씀처럼 승부처로 보여집니다. 그 충청권 의원들이 사실 충청권 사람들이 상당히 느리고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좀 그러는데 충청권 친박 의원들이 빨리 해동을 했어요. 합동연설에 끝나고 그래서 네. 나름대로 정리를 먼저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최고위원들은 친박계에서는 이장우, 조원진 의원을 제일 먼저 이렇게 지목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밀고 당대표 후보 중에서는 일단 언론상으로 보도된 걸 보면 충청 출신 친박계 의원들은 이정현 의원을 미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이주영 후보가 사실은 뭐 탈개파 선언을 하고 그동안에 행보를 하면서 열심히 해왔어요. 열심히 해왔는데 이정현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대통령과의 그런 개인적인 충성심이라든지 관계의 밀집도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또 새누리당의 역학구도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좀 변수가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뭐 비박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러고 말로는 민생행보한다고 지금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것 같은 인상을 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비박계를 지금 총동원령을 내리고 지지하는 이런 정치 행보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친박계도 가만히 있다가 표면적인 단일화는 안 되지만 이러다 보면 안 되겠다. 표에도 한 곳에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충청권 의원들이 좀 어느 정도 대변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명분이 이제 지지율이 좀 높은 후보 쪽으로 가는 확률이 많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뭐 저는 결정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게 하루 정도 이런 시간이 하루도 안 남았네요. 그러나 이제 하여튼 비박의 그런 결집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친박 쪽에서도 결국은 한 사람을 표면상은 아니지만 표를 몰아주는 쪽으로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지금 다들 얘기하시는 게 영남권이랑 이제 친박 주류에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느냐 그 얘기인데 사실 더민주 같은 경우도 비슷한 구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남이랑 친문 주류 진영의 표심이 어떻게 되느냐. 어제 예비 경선에서 예상을 깨고 송영길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 호남과 친문 표심의 전략적 선택이다. 네. 그러니까 역선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은 분명하죠. 이제 주류 쪽에. 그래서 이제 주류 쪽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반적인 구도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종걸 전 원내대표 그러니까 비주류 인물이 탈락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비주류의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약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구도상으로 보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죠. 컷오프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데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본선 과정에서 너무 친문 일색으로만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국민들이 본 눈도 있고 또 흥행 요소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변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를 포함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친문 후보 가운데서 누군가를 이제 버리지 않으면 한 명은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역시 이제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념 정체성 면에서 포기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하고 관계 그것이 역시 이제 중요하게 고려가 됐을 것 같고요. 역시 보면 그 친문 중에서도 조금 친문색이 덜한 그런 이제 송영길 의원이 결국 밀려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귀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덜 문재인이 떨어진 결과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어제
상황을 좀 해석하십니까? 네, 새누리당이 단일화해서 주호영 후보로 단일화된 네. 것은 전략적으로 선택받은 거였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문계로 분류됐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배제된 것은 전략적으로 배제됐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가장 큰 이유는 누가 이 선택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일화도 전당대회 지원과 비슷하게 새누리당 지지층을 70%를 포함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단일화였다면 이것은 불과 263명이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네. 한 100여 명 정도의 예비 인단 중에서 한 70여 명의 예비 인단 중에서 100여 명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참여를 안 한 사람의 의중도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263명이 결정을 했거든요. 누구였냐? 네. 현역 의원, 지역위원장, 선출직, 단체장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전략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의 당대표의 자격으로서의 관심, 선택받을 수 없는 그런 관건에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 내에 어떤 당심에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상당 기간 끊겨 있었던 것입니다. 인천시장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에 머물렀던 시간이 그만큼 작았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우상호 원내대표와 캐릭터가 겹칩니다. 같은 대학 출신에다가 물론 그것이 뭐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겠습니다. 같은 운동권 출신의 배경도 있는 데다가 굳이 263명이 당대표로서 송영길을 선택해야 되라는 핵심적인 결정적인 요소를 포인트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이번 당대표에서 263명이라는 이 핵심 예비 인단이 보기에 중요했던 관전 포인트는 얼마만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의 그런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문 전 대표와 어느 정도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개파색을 형식적으로든 또 총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느냐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이 추미애 후보, 그리고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혁신위원장으로 당에 깊숙이 머무르면서 어느 정도 자기 세력화를 또 했거든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누굽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에 있으면서 본인의 나름대로 교감을 또 해왔던 것이 전현직 의원들과의 그런 기회를 가져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구도 자체는 앞서 말씀 주셨던 대로 흥행을 위해서도 비주류인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포함돼야 되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마지막 남아있는 관건은 과연 대권을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이 비상대책위원장 이후의 체제에서 얼마만큼 중도의 연결 다리를 놓을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이 나을까 여성이 나을까 이런 부분도 결정적으로 고려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주류 진영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어떤 당대표가 가장 적합하겠냐 그걸 고민할 텐데 결국 이게 3주간 결선 레이스를 가늠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결선 레이스 어떻게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후보가 상당히 유리해진 것 같아요. 네. 물론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친문 그룹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원외라는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원내의 어떤 어느 정도 친문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있는, 그리고 여성이라는 강점이 있잖아요. 내년 여성표도 있고 추미애 후보가 오히려 이번에 상당히 유리한 이제 입지를 점한 것이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송영길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86그룹을 하고 있는데 또 당대표까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본인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암묵적으로 대권 도전의지도 이렇게 비치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당내의 많은 친문 세력들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중 포석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류의 역선택이 있었고 또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뛰어들기 전에 비주류가 송영길 전 의원 어느 정도 지지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뛰어든 흐름이 끊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정확한 수치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표차가 많이 안 났다고 그럽니다. 내명에서. 그러나 이제 선택은 선택이니까 송영길 의원이 그렇게 지금 고배를 마셨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는 지금 추미애 의원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제 결선 레이스에서 이제 친문 그룹 주자가 지금 2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추미애, 김상곤 의원. 일단 예선에서는 전략적 투표를 했다, 배제를 했다라고 분석하셨는데 결선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친문 그룹의 선택이. 당연히 결선에서도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조금 전에 이제 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비 경선 컷오프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정치인들끼리만 모여서 이제 한 반면에 350명. 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방영이 되고 또 당원들 특히 이제 지난해 그 온라인 당원으로 대거 가입된 그분들도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친노 친문 성향의 인물 그 지지 세력들이 어떤 인물을 원할까를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유리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불리해진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을 이제 지지할 수 있는 층이 물론 친노 친문도 있겠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구구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 지지 기반도 사실 만만치 않았었는데 다 국민의당으로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 지지 기반이 약해진 상태. 그 상태에서 사실은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개인적인 관계, 유대 이런 것으로 사실은 좀 약간 버텨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과연 그 당원 전체의 지지세를 업어갈 수 있겠는가? 그동안의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사실은 생각만큼은 추미애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것도 역시 전 한 그 고려 변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강력한 주자로 좀 대두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본선에서도 의외로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그 친노 친문들은 그동안의 성향으로 보더라도 그런 이변을 좀 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히려 친문 그룹의 어떤 선명성 측면에서는 김상곤 전 교육감이 좀 유리해질 수도 있다.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선명성도 그렇고요. 이해관계 부분에서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년 대선 본선을 생각하면 뭐 추미애 의원처럼 약간 중도 성향이 강하고 그런 쪽을 이제 선호하는 것이 맞으나 그런데 본선 가기 전에 일단 야권 내에서 대권 주자로 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 아니겠어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면 1차적으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문심도 어쩌면 그러니까 추미애 쪽보다는 김상곤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예측 불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본부장님한테 제가 좀 친문 개파와는 좀 다르게 호남 쪽에 대해서 좀 뭐 어떠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호남표 왜냐하면 이번에 김상곤 위원장이 또 호남 대표로 광주 출신이잖아요. 호남 표심이 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도 호남 쪽을 많이 공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호남 표심이 결정적일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어느 정도에 또 결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호남에 그동안 결집되어 있었던 야권표가 이제는 국민의당과 분리가 또 분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에는 우리가 야당,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당대표 선거를 지켜볼 때 호남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지역성보다는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념, 개파성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네. 앞서 이종훈 박사께서도 말씀 주셨던 대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일각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본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을 구성하고 있는 특성들을 분석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문 전 대표가 선명성을 강조할 때 또 호남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을 때 오히려 지지층들은 더 똘똘 뭉치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 과연 추미애 후보냐 아니면 또 선명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전 교육감이냐 상당히 진보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 모바일 투표도 있는데 20에서 40 세대 20대에서 40대 세대의 투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호남의 영향력 파괴력과 그리고 세대의 영향력 파괴력이 어디가 더 클까를 볼 때 오히려 이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컷오프 탈락된 상황이고 그리고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전 혁신위원장의 출신 배경이 호남이긴 해도 지역성보다는 오히려 이 세대에서 더 선명성을 강조하는 그런 김상곤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때 오히려 이종걸 후보까지 포함한다면 호남은 특정 후보에게 쏠림, 몰표를 던져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칫 모바일 투표의 향방이 이번 당대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두 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김상곤 전 교육감의 파괴력을 좀 무게를 두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또 이종걸 원내대표 어느 정도 주목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보니까 당에 지금 그 역학구들하고 그럴까 힘의 관계가 친문재인 세력의 그런 집중도가 한 7, 80% 되지 않습니까? 사실 비주류 세력이 아무리 뭉쳐도 본선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긴다는 거는 사실 확률이 많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명분은 충분히 갖고 가고 있는 거죠. 당을 개혁해야 된다는 또 좋은 대통령 후보를 내서 정말로 수권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좀 새로운 대통령 주자를 원하는 거 그런 뉘앙스로 풍기는 발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 크다면 이종걸 대표 기적을 만들겠지만 한국 정치 현실을 보면 조직을 벽을 넘는 후보를 뭐 거의 못 봤어요. 열에 9은 조직의 벽을 못 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도 친노 친문의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아까 두 분은 이제 김상곤 위원장의 그런 장점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원외의 그런 단점이 대한민국 정치, 정상 정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원외가 원내의 그런 차이점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추미애 의원이 유일한 여성 의원을 5선을 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정치적인 그런 저력 여자표를 내년에 좀 끌어와야 되는 중도를 확장해야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절대과제 앞에서 당심도 또 젊은 표심도 여성 대표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런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저기 세 분 말씀이 조금씩 다른 거 보니까 결선 레이스도 좀 변수가 많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연장선일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저녁에 조금 뒤죠. 몇 시간 뒤에 이제 목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기념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가 나란히 참석합니다. 아마 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좀 행사의 정치적 의미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손학규 전 고문에 대해서 계속 좀 함께 하자라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영입, 뭐 사실은 뭐 영입이라고 보긴 뭐합니다만 어쨌든 강력하게 이제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당의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 겸 위원장도 역시 지금 강하게 좀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손학규 전 고문이 어쩌면 제3지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이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만 손학규 전 고문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손학규 전 고문은 더불어민주당 행을 택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손학규 전 고문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시그널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만난 자리에서 과연 이제 그런 시그널이 나올 것인가 이게 일단은 이제 최대 이제 관심 대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재인 전 대표도 오지만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오게 되니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정을 봐보니까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 오늘도 있고 내일도 하이도우를 방문하더라고요. 정계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미 국민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또 대선 후보로 여겨지고 있고 여론조사에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의사표명을 하더라도 대권과 연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 경우에는 목포행입니다. 부산행이 아니라 목포행이기 때문에 마치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부산행 영화처럼 목포행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궁하면 통한다. 양쪽 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남의 민심을 필요로 하고 호남의 민심을 상당히 다져지고 있는 그리고 호응을 받고 있는 손학규 전 지사를 영입할 경우 끌어당길 경우에 문 전 대표의 외연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손학규 전 지사 입장으로 볼 때도 지금 이 서로 밀고 당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에서 와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와라. 이럴 경우에 본인으로서는 지금 현재 조직 기반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서더라도 조직 기반의 탄탄한 어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당장 어느 당을 선택해서 들어가더라도 그런 어느 정도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목포 김대중 전 대통령에 연결되는 곳에 본인이 등장함으로써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사실상 전 대표와 현 대표 양쪽 당으로부터 다 주목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목포행은 예사롭지 않은 것이고 과연 손학규 전 지사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냐가 중요한데 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지율상의 구도를 보더라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친문 성향이 강한 정당의 성격에서 호응을 받으려면 본인의 공간이 어느 정도 약속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 전 대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당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안정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적어도 이 당에 들어가면은 안철수 전 대표와 겨루어서 내가 대선 후보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의 희망을 가지기 위한 본인의 자신감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 좀 사소한 이야기인데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복장을 입는 걸 보면 안쪽에 와이셔츠는 파란색, 바깥 겉옷은 녹색입니다. 어느 선택을 최종적으로 할까요? 그렇네요. 저희 지금 화면에도 보면은 저렇게 공교롭지만 공교롭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과연 어느 색 옷으로 통일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그때 결정될 것으로도 보이죠. 근데 손학규 전 고문이 원래는 저 과거에 신한국당인가 한나라당인가 그 당시 기억이 안 나. 여권에 있다가 야권으로 갈 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교동계의 강력한 콜을 받고 간 사람입니다. 그 꿈은 당적을 이탈하면서까지 갔을 때는 나는 어떻게든 대통령이 돼보겠다는 그런 꿈을 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
지금 새누리당이죠. 당의 그런 이념적 성향이 자기하고 좀 안 맞는다는 판단을 하고 다소 진보적인 쪽으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손학규 의원이? 이번에 제가 그 손학규 의원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선택을 잘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옷 색깔도 말이죠. 저렇게 이중적으로 입는데 새누리당 색깔은 어디 뭐 좀 속옷잡았는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설에 의하면 또 뭐 새누리당 내 제3의 인물들이 나와서 창당하면 거기에 온다는 이런 설도 있고 그래서 네.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런 입지를 가장 확립해 놓은 그런 문재인 대표가 체제 지주인 더불어민주당 행은 뭐 결국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로 가서는 대통령 후보가 될 확률이 제일 적은 당 아니겠어요? 결국은 조금 그 여지가 있는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제3지대에서 마지막까지 행보를 하면서 주판 하나를 튀길 것이다. 손학규 전 대표가 한국 정치를 위해서 기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훌륭한 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동교정 세력들로부터 그런 콜을 받고 그런 역할을 못하고 좌절과 실패를 했는데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저녁 7시에 행사가 시작되니까 이제 거기서 발언, 메시지를 보면 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 행사와 관련해서 주로 이제 야권 인사들이 모두 집결하는데 새누리당 인사도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트위터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새누리당 깜짝 인사가 올 수도 있다 했는데 누굴까요? 예. 글쎄 뭐 당장 떠오르는 인물은 이제 김무성 전 대표죠. 예. 요즘에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쪽으로 가 계십니다만 다시 또 서쪽으로 또 번쩍 뜨실 네. 수도 있다. 또는 뭐 혹시 또 의외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뭐 유승민 의원 정도 대권주자 유력 대권주자 가운데 한 사람 뭐 그런 정도가 떠오르는데 뭐 상식적으로 보면 김무성 전 대표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어쨌든 잠시 뒤면은 확인하면 될 테니까. 예,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사드 이슈 관련해서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더민주 초선 의원 6명이 이제 다음 주에 중국을 방문하는 거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네. 사실 뭐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좀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 혼란이 좀 없었으면 사드 배치라는 것이 아주 차분하게 또 냉정하게 다뤄져야 될 이슈거든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중국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고 어떤 식으로 자기들의 톤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다면 물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중국에서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또 필요해서 또 가는 이유일 테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가 가장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자영업을 하는 국민들 그리고 중국과 관계된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실질적으로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는 25%가 중국에 노출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매우 우리로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머에 우리가 부안해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중국의 방문 또는 중국과의 어떤 만남 자체 또 중국의 심지어는 기고하는 것까지 그 기고도 매우 정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차분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중국이라는 나라도 객관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강대국 사이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불안감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외교를 정부든 국회든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방문 계획도 좀 더 차분하게 무엇을 정말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정부의 경우에도 최근에 사드 배치 장소에 대한 어떤 재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국민들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금 정말 이 무더위에 원하는 것은 근심 해소 상륙 작전을 정부가 국회가 제대로 해주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오해 없이 국회나 정부가 좀 청취해서 중국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길 그래서 아주 예리하고 정교한 모습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교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안은. 저는 야당 의원들이 국제 정치를 냉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 안보 현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다면 저는 안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점 중국이 노리는 게 뭐예요? 지금 한미 동맹을 어떻게든 이간질시켜서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간에 새롭게 강화되는 이런 냉정 구도 체제를 어떻게든지 와해시켜 보려고 그러는가. 이미 미국이 갖고 있는 해상 레이더라든지 다른 레이더, 중국의 모든 현상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배치하는 사드 레이더 가지고 중국을 본다는 건 핑계거리에 불과하지 않아요. 왜 한미동맹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런 남남 갈등 구조에서 중국의 공산당의 전략에 놀아나는 이런 아주 하수를 그런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다 모아가지고 동맹국 협의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는 지금 일반 국민이라든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잘 모르는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그런 여러 변수들을 가지고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더군다나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와는 동떨어지게 거기 가서 뭘 하겠어요. 중국 정부는 이걸 가지고 차일피일 말에 홍보 수단으로 써먹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의도하는 바로 절대로 그 언론 플레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남남 갈등은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 한미 동맹을 이렇게 균열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그러한 하책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장 취소하라 이렇게 뭐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미 예정된 거니까 갔다 오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 사실은 이번에 아마 다녀오면 느끼는 바가 꽤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잘 잊고 있는 그 문제가 한 가지가 뭐냐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하고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형제 국가 비슷하게 돼 있고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중국은 북한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 사회 내부의 어떤 그 여론의 소통 흐름에 대해서도 자유민주 국가하고 이 소통 흐름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반대를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지점을 지금 제가 보기엔 좀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반면에 굉장히 중국 정부는 정교하게 지금 접근을 해오고 있고 심지어 우리 국내의 지금 여론까지 살펴가면서 그 여론을 좀 역으로 활용하는 그런 그 면모까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는 정말로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이른바 전략적인 모성이라는 걸 통해서 나름 그 힘든 탑을 쌓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그런데 이게 일거에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아마 잘 깨닫지 않으면 그 내년 대선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지금 뭐 해드리고 전략적 모호성 말씀하셨는데 예. 안 그래도 오늘 본부장님 오늘 김종인 비대위 대표 이제 휴가에서 막 복귀했는데 계속 좀 이제 경고장을 날리고 있어요. 좀 당내 혼선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절대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여야가 네.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보면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사드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남남 갈등을 가장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도 심지어는 개봉되고 있는 흥행하고 있는 영화에 대해서도 뭐 인천 상륙 작전이 어떻다, 부산행이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중국의 편을 든다 또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이야기를 왜 못하느냐 그것은 구력 외교다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최적화된 그런 외교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도 그게 덜떠서 또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정부든 국회에서 논의될 일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가장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줘서 가장 피해야 되는 것이 남남 갈등이거든요. 중국에 흔들려서도 안 되겠지만 또 미국의 어떤 동맹 관계도 우리가 느슨해져서는 안 될 부분이고 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또 앞으로도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가장 차분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정말로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들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장, 리서치 본부장 세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